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죠. 오늘도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매일매일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미중 무역 분쟁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니까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 당근 채찍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22일, 불과 5일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었는데 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이폰에다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는 지금 부과하고 있는 2천억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강행하겠다.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제 몇 가지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좋게 된다라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 애플 공장을 미국에서 짓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M이 공장을 갖다 미국 내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공장 미국에 공장 5개를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오히려 여기다 이제 만들어라. 그 GM CEO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애플도 마찬가지로 관세 물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사실 이게 무역 분쟁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지었으면 바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다라고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강원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매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직전까지 상당히 벼랑 끝 전술 잘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때는 협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은 하지만 그 협상의 리더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이렇게 되면서 또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이번에도 시진핑하고 나하고는 친하다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깨려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제 12월 1일에 만났을 때는 어떤 시기 될까요? 뭐 시장에서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네. 전면적인 타결, 아예 그냥 판이 깨지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거는 시기를 좀 늦추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한 번 더 봐 이러고 헤어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한 번 더 보겠다는 의미는 더 악화시키진 않는 그런 단계. 예를 들어서 추가 관세를 연기한다든가 이 정도 조치가 되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몇 달 정도 더 버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지표도 악화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부과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졌던 이런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내년도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트럼프 재선에 상당히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표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대선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또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본다라면 결과는 전면적인 타결보다는 시간을 좀 버는 형태로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며칠씩 만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G20 회담 안에 있는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이게 대대적인 어떤 타결이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제 일부 시간을 벌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 정도 연출하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아주 큰 기대는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평가였었고 전망인데 만약에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부분적 안도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모든 5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적으로 25% 부과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우리 증시 급락하고 중국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를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어떤 관세 부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뭐 소비가 감소되고 뭐 이런 여파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건데 이런 우려가 희석되는 것만큼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치적인 뭐 증시 상승,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 어떤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선이 잠시 깨졌을 때 그 정도의 심리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붙는 걸로 거기서 형성이 됐다면 이게 좀 완화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으로. 이거 뭐 전면적인 타결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2,300까지 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200 언저리까지는 노려볼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른 금리 속도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4.2%였었나요? GDP 성장률이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큰 대국조차 4%를 넘는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분기 전망치와 4분기 전망치가 좀 나쁘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전망치인데 내년도 3, 4분기는 또 1%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8, 1.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강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면 물론 이제 이렇게 1%까지 보는 전제는 아마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녹여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근데 뭐 이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미국에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어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결사적으로 막는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달러 이하를 원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뭐 50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유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될 때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땅이 넓으니까 차 타고 이동하면서 소비하게 되는데 차를 안 타게 된다는 건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가 흐름 보시다시피 이건 무슨 웬만한 테마주들 급락하듯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유가가 이 정도로 빠지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히 엷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물가 안정되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뭐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안정을 핑계로 해서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보면 최근에 금리 인상 확률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뭐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내년도 3월 금리 인상 확률인데요.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 그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37%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12월에 올린다라는 전제로 그 금리가 3월까지 이후까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 추이는 6월까지 돼야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도 금리 인상은 상반기 중에는 6월에 될까 말까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덜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경기가 좋아져야 금리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됩니다라고 하면은 경기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갈 때는 또 주식시장에서 악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서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2분기에 4.2%라도 찍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성장률 전망치 하락하고 있고 또 고용지표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금리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만약에 12월에 금통위가 있다면 네네. 이번에 동결하고 12월에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12월에 없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금통위 일정상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모르고 금통위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무역 갈등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10월, 11월에 어떤 금통위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금융 불균형이 심화가 됐다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네.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은 어떤 메시지를 좀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얘기를 했다라는 건 더 이상 증가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고 우리가 동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단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거의 1%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정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 금리 인상은 상당히 길게 시간을 두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좀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 인상을 좀 미리 하는 게 낫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엄밀하게 보면 실기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만 준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내고 미국도 역시 12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시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격차를 조금은 줄였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조금은 줄였다는 것 때문에 혹시 외국인들이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들어오길 바라서요. 예, 사실 뭐 금리 차보다 수익할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주식 이제 팔지 마라 이런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더뎌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조금씩 유입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이 0.9%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 700선을 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기분 좋은 움직임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해요.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코스닥 시장 기관 투자자들이 급변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11월 들어서 하루도 매수를 안 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좋아진 상황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거나 네네.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 데다가 오늘 현대차 올라가잖아요.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간다는 전제는 코스닥에 있는 IT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닥은 좀 박스권 조금 돌긴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750선까지 타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 저평가된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걸 예. 우리가 좀 따라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하다 보니까 저평가된 대형주가 들어가서 그냥 오늘 반등만 나온 건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략 얘기할 때 현대차가 지난주에 급락했었죠. 현대차, 네네.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재료 가지고 반응할 때는 이제 크게 봤을 땐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저평가 상태, 다음에 외국인들이 컴백한다라는 전제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또 주가 부진했던 포스코라든가 네.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세요. 뭐 엔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예, 뭐 바이오주는 저도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다음에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여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본다라면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엔터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선호도 면에서는 보유의 관점이 되지만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한다라면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을 갖고 계세요? 여전히 저는 지금 매수해야 될 때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규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독과점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이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적 하락 속도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반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 이하가 온다라면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중까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까지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시황맨의 시장 타파 진행해왔고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